질문하실 분이 있으시죠? 안현영 박사님께서 질문을 먼저 주셨어요. 어디 계십니까? 네, 마이크 좀 전해 주십시오. 저희가 한 3분 정도 질문을 받고 그리고 여기서 답변을 드리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근무하고는 안현영입니다. 먼저 미래의 교과교육 대토론회에서 이제 내용들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저는 국가 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투이션과 그다음에 이제 방향들을 좀 갖고 가는 기회를 돼서 이 점은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해 주신 정규현 박사님한테 좀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국가 정책 교육의 정책 및 제도들을 입안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고민하는 부분은 이 정책적인 공백과 난제가 어디서 발생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 자료 중에 평생학습 유니버스라는 그 도표가 굉장히 흥미로웠었는데요. 현재 죄송하지만 안 박사님 죄송하지만 마이크를 조금 떼고 네, 알겠습니다. 잘 안 들리거든요, 무대에서. 현재 중앙정부나 지자체 단위 그리고 이제 민간시장 단위에서는 말씀하신 3가지 우선순위, 그러니까 직업교육이나 디지털 문해력 교육, 그다음에 교수학습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상당히 공감하고 빠르게 이제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가지 우선순위를 선정하신 데에는 사실상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지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는 늘 있어 왔고 그 수요가 증가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그 질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가, 수요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먼저 질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의 수요의 진단보다는 앞으로 국가적인 정책에 이쪽에서 잘 안 들려서요. 네, 좀 다시 말씀드리면 네. 수요는 늘 증가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발빠른 움직임과 제도적인 백업이 있어 왔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수요가 증가한다기보다는 평생학습 수요의 질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과 관련된 같은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생각을 여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계셨죠? 네. 다음에 또 질문 어느 분이 하실까요? 직업교육특별위원회 위원 황은미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조금 띄고 얘기해. 그럴까요? 네. 오늘 정구현, 괜찮아? 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은 일과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기업의 관점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기업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기업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맡겼다 그러셨는데, 과거에는 기업들이 직원 교육을 할 때 기업의 비즈니스가 잘 되기 위한 쪽에만 교육을 많이 시켰죠. 그런데 지금은 직원들이 가장 기업을 선택하는 첫 번째 조건이 나를 얼만큼 성장시켜줄까, 거기에 기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그것을 맞추지 못하면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없고 좋은 인재를 계속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그렇게 바뀐 것 같고, 또 하나 기업 관점에서 볼 때 지난 연말에 제가 정말 중요한 얘기를 들었는데, ESG 경영에 못지않게 앞으로는 연말에 결산할 때 인적 자본에 대한 공시도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소에 등재된 기업들은 인적 자본 공시도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제일 1위 처음으로 이 인적 자원 공시를 한 것이 골드만삭스인데, 골드만삭스는 우리가 투자한 회사들도 여기에 맞춰야 된다 그럽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 ESG 경영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정말 직원들을
그 스킬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켜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30세, 30로 나누셨는데 이것은 과거에 해왔던 거고 적어도 그 은퇴 후에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는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거지만 지금은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35세부터 벌써 희망퇴직이 연령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더 내려갔습니다. 40세에서. 그래서 그런 걸 따져보면 아까 우리 이 그 자료에는 정말 중요한 싱가포르의 스킬스 퓨처 이 케이스가 있는데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스킬스 퓨처가 너무나 모범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벤치마크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교수님께서 정구영 교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고 제가 궁금한 거는 싱가포르하고 우리는 인구면이나 여러 면에서 다른데 각 그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그 주관하는 교육부라든가 노동부라든가 그 외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기관들이 중복도 많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돼서 분명히 통합이 필요하고 그럴 텐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이렇게 많은 우리 중간 연령이 40대 중반이라 그러던데 과연 통합을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시작하면 좋을지 제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분만 질문 더 받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종 위원님, 네. 예, 직업평생교육특별위원회 이상종입니다. 제가 좀 앉아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교육과 평생학습에 대해서 좋은 강연, 토론을 해주신 네 분 발표자님과 토론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네 분께 공동으로 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발표자의 발표 자료 12페이지에 한국인의 학습 몰입 가설적 모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상당히 의미 있는 지금 자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직업교육 연령인 직업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연령인 25세에서 60세에서 이 감소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제도 전반에서 이게 문제점이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나,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제대로 진단하고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교육개혁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은 변화와 혁신이 빠른 주기로 지금 변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그렇게 가고 있고요. 앞으로는 생산시설이 없으면 국제적 아마 종속국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변화와 혁신이 좀 지속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좀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 미래를 위해서 지속적인 추진과 노력을 할 수 있는 국가 미래 직업 평생 교육위원회 같은 것이 여야 합의의 어떤 균형적인 구성으로 해서 국가 종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네 분 중에서 간단한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70년 동안 우리가 많은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편되지 않고 있는 이 학제 6334에 대한 학제를 우리가 이 급격한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세계 속에서도 우리가 앞서갈 수 있는 우리 시대에 알맞는 학제로, 즉 상호 연계할 수 있고 유연하면서도 다양한 가변성의 어떠한 학제, 이런 것들이 좀 시대에 알맞게 개편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평생학습에 대한 것들이 그냥 따로따로 갈 것이 아니라 학제 개편하고 같이 맞추어서 생애 전반에 걸쳐서 필요한 평생학습 체계가 연계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좀 구축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질문은 18페이지에서 직업교육의 책임이 기업, 회사에서 사회로 이동되어야 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 기업이
과연 우리 일반 국민들에 대한 직업교육의 책임을 다 하였는지를 우리가 좀 진단하고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결국은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미래 인재 양성 측면에서 국가와 기업이 그 책무성을 가지고 노력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업교육의 책임이 사회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사회적 접근과 사회적 대통합을 통한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공존의 삶 시대를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 인식 개선을 통한 그 격차 해소, 근로 환경 개선, 세제 혁신, 복지 증강 등 많은 문제 해결을 우리가 해야 바람직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의견이나 견해가 있으시면 조금 듣고 싶습니다. 예, 세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네, 답변들 준비하고 계시겠죠? 제가 마이크를 잡아서 마이크 잡은 그 것대로 한 분이 더 신청을 하셨어요, 질문을. 한 분 마저 질문 듣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원근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직업평생교육특별위원이고요. 저는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 존경하는 정구현 교수님이 또 발표를 하셔가지고 제가 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기업 말씀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기업의 책무도 얘기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지금 기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금 일반적인 생각은 기업의 지금 일자리 창출 능력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기업의 그 직업 교육 내지는 임직원 교육에 대한 투자가 좀 감소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그 저출생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학력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질의 인력이 공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그 기업 입장에서는 앞으로 절대적으로 좀 양질의 인력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뭐 저출생 문제 심각한 거, 저출산 문제 심각한 거는 다들 아시는 부분이고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아마 기업에 특히 제조 현장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구현 교수님 노동시장 경직성 말씀 주셨었는데요. 젊은 층에서는 노동시장 경직성이 좀 완화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시장 경직성은 좀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노조의 영향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직장을 많이 이직을 하는 거는 조금 더 안정되고 조금 더 수입이 많아지고 그런 직장은 주로 이 노조가 조금 더 영향력이 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이동이 되는 것이지 노동시장 경직성이 완화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젊은 층의 어떤 그 40세 이하의 그 디지털 문해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어학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좋아진 건 사실인데 제가 보기에는 기존 세대하고 비교해서 그 외의 능력은 그렇게 높다고 보여지질 않고요. 디지털 문해력이나 어학 능력도 지금 고점을 좀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점점 조금 더 학력이 좀 저하되고 있지 않는가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좀 성장도 정체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임직원 교육 투자 말씀하셨는데 아까 정구현 교수님이 제시한 그 지자체 예산을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요. 그 지자체 평균 예산보다는 좀 큰 기업들 예를 들면 10대 그룹이나 이런 데서 쓰는 교육 투자는 그거보다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교육 투자 많은데 사실은 그 교육 투자가 많은 이유는 그 대기업들은 그래도 교육 투자를 하면서 직원들을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는데 다른 경우에는 중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은 그만한 투자를 하기가 어렵고 그거에 비해서 그 학교에서 교육시켜서 기업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인력들은 그만한 그 직업 교육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고령층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저도 이제 그 직업평생교육 특별위원으로 지금 있습니다만은 이런 좀 전반적인 직업교육과 평생교육 이런 것들을 합쳐서 전반적인 교육 개혁이 일어나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이런 기업의 문제점들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국내의 어떤 인적 자본만 이렇게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현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외로부터 인력 유입이 필요하지 않느냐. 여러분들 해외 뉴스는 굉장히 뭐 분쟁이나 이런 얘기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해외에 나가 보면은 정말 양질의 젊고 그다음에 그 굉장히 그 성실한 그런 인력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로부터 인력 유입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래서 최근에 이민청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뭐 미래교육 그다음에 평생학습을 다루는 국가정책에서 교육정책에서 어떻게 그 부분을 포괄해서 포함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가 하는 걸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이 이제 네 분이 해주셨어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안현용 박사, 그리고 직업평생교육특별위원회에서 황유미, 이상종, 송원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잠깐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의 코멘트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참여위원회의 김형균 씨, 평생학습 사회로의 변화와 구축,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지지합니다라는 코멘트 보내주셨고요. 또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의 윤수경님, 필요한 수요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기조 강연 내용에 공감합니다. 평생교육은 개인도 변화에 적응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국가 차원의 준비와 지원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코멘트 주셨습니다. 열심히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국가교육과 평생학습 과제 잘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 평생교육 HRD 학회 회장으로 있습니다. 전에 주로 백석대학교의 평생교육학과에 한 30년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또 잠깐 그 평생학습 HRD 학회라고 이제 거기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제가 계속 평생 교육 현장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순수 말하는 평생 교육하고 HRD가 너무 많이 이제 분산돼 따로따로 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평생학습이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수 말하고 있는 일반 평생교육, 뭐 시민교육, 뭐 교양교육 그런 거하고 또 이러한 HRD 직업교육, 기업교육들이 좀 같이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평생교육 HRD 학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이런 통합하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 뭐 정구현 박사님이시나 우리 또 이희수 교수님도 나오셨는데 좋은 의견 있으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큰 아젠다도 좋지만은 우리가 평생학습을 실제 실현하는 사람들은 평생교육사라고 하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저도 뭐 1999년도에 평생교육사가 만들어질 때 제가 정책 연구를 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평생교육사들이 양성은 되고 있는데 배치가 불안정하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평생교육 구현되는 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결국은 이 평생학습이 잘 되려고 하면은 프로그램이고 또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것은 강사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많은 것들을 보면은 실제로 평생교육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 교육에서는 교사가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평생교육 이러한 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운영하고 있는 교광사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전혀 없고 그냥 강사는 알아서 크는 거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이 있으시면은 우리가 큰 기관이니까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5분의 질문을 답변을 소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정구현 교수님부터 시작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자 본인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거 반밖에 못 알아듣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울려가지고 이 지금 방이 약간 좀 이 사운드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좋은 질문을 너무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간단하게 첫 번째로 곽 교수님이었죠. 정부의 역할.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지금 아마 평생학습의 한 70%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그리고 그 온라인 교육은 상당 부분이 사실 거의 무료거든요, 무료. 그런 차원에서 평생교육의 70%가 온라인으로 무료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축소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학의 평생학습에서의 대학의 역할인데요. 제가 실제로 교육을 해보면 죄송한 말씀인데 대학 교수의 인기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식에 대한 수요가 없어요. 지식. 그래서 자꾸만 이제 저도 교수 출신이지만 교수들은 이제 자기 아는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거 다 인터넷에 있고 모바일에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뭘 원하냐면 자기가 참여해서 뭐 하는 거, 소위 이제 우리가 학습 피라미드에서 말하는 능동적 학습, 그걸 바랍니다, 요즘에. 그래서 대학이 평생학습에서 역할을 하려면 교수님들부터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수 교수님 말씀 중에 미래교육 이퀄 평생학습이다. 이거 아주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국가의 책임이 아니고 앞으로는 개인의 책임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게 학습혁명의 이상이잖아요, 그죠? 개인이 자기 주도로 학습하는 거. 그래서 국가가 그쪽으로 이제 유도해야 되는데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젊은 20대, 30대 직장인들은 자기 개인의 특징에 맞는 학습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경향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손유미 선생님.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국가교육위원회는 꼭 교육부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에 관련돼서도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때 이 평생학습을 교육부의 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오히려 저는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에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제 아까 어떤 플로어에서 질문하신 분이 싱가포르의 스킬스 퓨처, 거기서 보니까는 고용노동부와,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의 평생학습 부서를 합쳐가지고 스킬스 퓨처부라고 이렇게 통합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조직을 어떻게 갖고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하여튼 여러 부처가 하는 일을 코오디네이션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하신 분들, 첫 번째 질문하신 분이 이제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 증가보다는 질적 변화가 더 중요하지 않냐. 근데 맞습니다. 그 질적 변화가 제가 말씀드린 평생학습이 온라인 중심으로 가는 방법, 그것도 있고, 그리고 또 직업교육 그 부분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질적인 변화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선생님이 굉장히 재밌는 말씀하셨는데, 기업의 대차대조표에서 인적 자본을 자산으로 표시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사실 아이디어인데, 그것이
골드만삭스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놀랐는데 하여튼 굉장히 재밌는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아니다. 두 번째. 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선생님이 그 학제 개편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학제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없고 그 크게 보면 우리나라 교육이 대학 입시 위주 교육에서 평생학습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손 선생님이 제시하신 것대로 그 커브가 25세 이상은 또 플랫해져야 되고, 다시 말하면 공부하는 거 말고 애들이 운동도 하고 친구들끼리 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학습 시간을 줄이고 25세 이하는 커브를 낮추고 25세 이상은 커브를 높이는 그런 식으로 전환이 돼야 될 것 같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학제도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 포스코 계신 분이 질문하신 것 중에 제가 노동 시장이 유연화됐다는 뜻은 무슨 뜻이었냐면은 그나마 20대 30대에는 직장 이동이 좀 늘어났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그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아마 기업의 근로자 역량이나 몰입도, 특히 몰입도,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가 역량이 얼마나 있는 것보다도 자기가 몰입해서 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우선 근로 시간이 줄어들죠. 그 다음에 재택이 늘어나죠. 앞으로 주 3시간, 4시간, 이제 주 4일제로 가죠. 그 다음에 요즘에 그 조용한 퇴직이라 그래가지고 최소한만 일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에서 한 20% 정도만 제대로 일하고 상당히 많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내가 월급 받는 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많거든요. 그게 QQ인데 그렇게 볼 때 아마 앞으로 이 근로자의 질, 근로 의욕, 수 모든 면에서 문제가 될 거고, 이게 아마 우리 경제를 끌어내리는, 아마 이 인적 자본이 우리나라 경제를 끌어내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중요성이 클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하신 선생님 그 강사분들의 자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답변은 그러면 아까 토론하신 그 반대 순으로 우리 손유미 부원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성함을 일일이 다 모르는 걸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다 이제 필요한 영역이고, 이미 부처에서 그 외국 인력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유학생들,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와 있는 해외 유학생들을 어떻게 지역에 정착시켜서 그러니까 인재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연구들이 지금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 직능위원회에서 해야 할 연구나 그런 숙제들이 많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을 해본 건데, 아까 그 교육의 책임을 기업이나 개인에서 사회로 이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정 교수님 말씀하셨고 또 이제 플로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혹시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님하고 경사노위의 위원장님하고 좀 만나셔서 이런 어떤 숙련의 의제, 학습의 의제를 사회적인 다이alo그, 사회적인 대화로 좀 이끌어내신다고 한다면 개별 기업의 뭐 투자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교육의 활성화, 지금 교육부하고
고용노동부의 통합에 있어서 고용보험기금은 기업이 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르게 쓰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학습의 기금을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기업에서 어떻게 하면 이 학습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런 논의들을 한번 좀 진지하게 시작을 해보시면 어떨까? 예,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희수 교수님. 네. 우리 안현용 박사님이나 다른 분들 말씀 듣고 생각난 게 평생교육은 학교 교육으로 인한 불평등을 해결하려고 보완해 주려고 출발했다고 했지만 우리 기조강연자가 인용하신 통계를 보면 물론 평생교육 통계연보 참여율 면에서 보면 평생교육은 기존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한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평생교육의 소득 면에서 연령대 면에서 또 직업의 유무 면에서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교육 시장의 불평등을 해소할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은 국가다.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이다. 즉 교육은 사회의 집단적 자산이기 때문에 시장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는 게 유네스코의 공식적인 견해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화는 모든 것을 늙게 하고 진북케 한다. 세월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작가가 그랬죠. 세월은 작가뿐만 아니라 작품도 늙게 합니다. 급변하는 것에서는 지식의 폭발적 증가가 문제가 아니고 지식의 진부화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평생교육의 필요성도 잡 스페시픽, 우리 게리 베커가 말한 S 요인보다는 맞춤식 교육보다는 제너럴 팩터, 일반적인 기본적인 기초적인 이러한 것이 더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발표자께서 인용하신 세계경제포럼의 16대 스킬도 보면 파운데이션 리터러시, 그 다음에 컴피턴시, 마지막으로 캐릭터, 이렇게 한 점에서 보면은 맞춤식 직업교육이 아닐 것 같다. 앞으로의 사회에서 더욱더 기초 보통교육이 더 필요한 세상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여전히 교육은 공부담이. 그래서 저보고 말하라면 이렇습니다. 사적 수익이 높은 것은 사부담이, 사회적 수익률이 높은 것은 공부담이 더 많이, 이렇게 시장과 국가 간의 역할 배분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는 점에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사는 동네니까 그렇지, 그 말씀 좀 일리가 어려요. 황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말에 늑복이 중요하다. 초반에 중반까지는 잘 나갔는데 저 사람이 말이야 60대 이후. 그런 점에서 우리 발표자도 말씀하셨지만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정년퇴임한 60대 이후 30년. 그 점에서 우리가 지금 논의에서 빠진 통계가 있다면 통계청의 한국인의 생활시간 실태조사 분석 5년 주기로 발표된, 거기에 보면 전형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가시간, 크게 유지시간, 학습시간, 근로시간, 여가시간, 뭐 먹고 자는 시간, 유지시간을 빼면은 20대 중반까지 학령기 때는 압도적으로 학습시간이 많아요. 그 다음에는 학습시간은 분단위로 떨어집니다. 여가시간이 가장 높은 60대 이후는 불과 학습시간은 3분 정도입니다. 그런 점에서 발표자가 말씀하신 학습 몰입형 이 부분은 한국인의 생활시간 5년 주기로 발표되는 것을 보면은 위기의 제1차 위기는 40대 중반에서 주된 일자리에서 실직으로, 50대 중반에는 완전히 벌어져 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여가로,
근로 시간이 없으니까 여가 시간을,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될 텐데 오히려 공부 시간은 3분 미만. 근데 우리 황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회적 보장제도가 안 돼서 그런지 고령자 통계조사를 해보면은 몇 세까지 일하고 싶으냐 그러면 76세. 근데 기대 수명은 78세. 근데 공부는 안 해요. 그러면 거기서 볼 땐 뭐냐면 한국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 죽기를 원한다. 제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정말 아젠다를 찾고 싶다면은 종강역에서부터 제기동까지 그 이면을 한번 걸어보고 한국 노인의 현실이 어떠한가, 그걸 보고 외국인들한테 한국인의 현실은 이와 같이 천당 아주 행복하게 잘 삽니다 라고 보여줄 자부심만 있다면 나는 한국 평생교육이 잘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보다도 전환기, 40대 중반, 50대 중반 노인을 더 이상 복지의 영역으로 가두지 말고 교육의 영역으로 끌어낼 필요가 있지 않나. 말이 길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상근. 네, 오늘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선 정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때 저한테 이제 고등교육의 역할, 지금 너무 고등교육 대학이 인기도 없는데 저는 이제 고등교육을 재구조화시키고 평생 학습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대학 다니면서 계속 교수님, 유아교육 교수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이화대학이 처음으로 유아교육과를 개설하려고 할 때 그때 당시 문교부에서 너무 반대가 심했다. 아니 왜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하느냐. 유치원 교사가 필요하다 했더니 유치원에 무슨 교사가 필요하냐. 유치원 애들은 그냥 놀리면 되는 거지 무슨 교사 자격증이 왜 필요하냐. 그런데 어떻든 투쟁을 해서 유아교육과가 사범대학에 개설되었고 유치원 교사가 정식 이제 자격증을 갖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대학들도 유아교육과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 저는 그 학제에서의 변화에서 유치원 시스템이 공교육에서 지금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전문가가 필요해요. 전문 교사가. 그것처럼 어덜트 에듀케이터, 지금 싱가포르의 스킬즈 퓨처에서도 계속 스킬 중심으로 해서 부처 간의 통합이 중요하고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너무 잘 하고 있고, 또 성인 교육자, 어덜트 에듀케이터의 자격 기준, 실력,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을 많이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어덜트 에듀케이터가 마치 유아교육 전문가가 필요한 것처럼 어덜트 에듀케이터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것을 누가 할 것인가. 이런 일반 평생 교육기관, 평생 학습기관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대학 진학률이 70-80%거든요. 우리가 고등학교에서의 진학률이. 그런데 거의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어디 뭐 그냥 이 문화센터 물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구민 뭐 이렇게 구민회관 주민센터 가서 학습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대학 전공에 제2의 전공을 더 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이제 일했던 거에 또 다른 전공을 하고 싶다. 그리고 좀 더 융합 전공을 하고 싶다. 그거를 결국 대학에서 그래도 학문적으로 좀 질적인 어떤 수준을 갖고 그분들이 성인들이 또 하나의 제2의 전공, 제3의 전공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제가 스탠포드에 오래전에 그 연구년 갔을 때 거기에 The School of Continuing Education이에요. 거기는 하나의 대학으로서 School of Continuing Education. 우리의 그 대학 평생교육원하고는 조금 다른, 거기는 학위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전공 중에 의사, 변호사, 뭐 무슨 뭐 또 공장 회사원, 뭐 예술가들이 많이 와서 듣는 과목이 리버럴 아츠 과목들이에요. 뭐 철학도 들었다, 심리학도 들었다, 무슨
영문학 뭐 여러 가지 듣고 그분들이 학점을 뭐 5년, 10년 동안 해서 그 크레딧을 다 모으면은 리버럴 아츠 학위를 주는 거예요. Master of Liberal Arts. 근데 그 성인들이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거는 학문을 위한 철학과에서만 학점을 들어야지 석사학위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문 간의 벽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고등교육기관이 질적인 그런 어떤 교육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한, 이게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면은 대단한 시스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대학과 기업에서 서로 연계해서 어떤 기술과 관련된 것도 좋고 혹은 인문학 관련도 좋고 다양한 그런 것을 하나의 그 학제에서의 그냥 뭐 전체적으로 몇 년 하는 것도 그 아까 제안해 주신 이상준 선생님 그것도 물론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변해야 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은 그 유연성, 개인 간에 개인이 원하면은 점프할 수 있는 그거를 좀 유연하게 열어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지금 필요한 시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등교육기관도 역시 여기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아마 유연성 그리고 벽 허물기, 경계 넘나들기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어떤 기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고요. 또 더 많은 질문과 답변이 있으면 좋겠다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정리를 할까 싶습니다. 시간을 마치면서 저희가 각자에게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KSAM 오늘 이 그 4개의 알파벳이 정말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Knowledge, Skill, Attitude, Mission. 이것들을 어떻게 종적으로 또는 횡적으로 열어서 벽을 허물어서 어떤 트랙을 타든지 간에 자신의 그 직업에 있어서의 업스킬링 또 그 리스킬링 그리고 또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에 하는 그런 평생교육의 문제를 각자 질문하시면서 돌아가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안해 주신 좋은 의견들이 평생학습 사회를 위한 계획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